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험 기간에 들어가서 그래서 많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온 학생들은 그 시험 공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더 중요한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8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 때 왔습니다. 34년 됐죠. 한국에 와서. 그리고 2002년에는 2003년이죠. 2003년에는 한국 사람으로 극적으로 완전히 옮겼기 때문에 현재 한국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한국인이고요. 애기 엄마는 처음부터 한국 사람. 그렇게 해서 우리 남자아이가 둘이 있는데 군대도 다 다녀왔습니다. 티파를 한 사람의 아이들은 군대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고 해서 군대를 잘 다녀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 사람이 되어 있어서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쭉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과정에서도 1945년 이후에 한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사에 관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역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된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혹시 배우나요? 어떤 시간에 배우는 거죠? 한국사 시간에.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알아서 많이 이야기를 하신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일단 들은 이야기도 아마 있겠지만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일본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관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시 김대중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죠. 김대중 씨라고 할 수가 있는데 10월 유신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유신 체제로 상당히 많은 정치인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대중, 여기서는 그냥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군대로 돌아오면 체포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이나 미국을 쭉 순회하면서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73년 7월에 재미교포가 만든 한국 민주회복 통일 촉진 국민회의 한민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또 정식으로 결성하셨고 명예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같은 해 8월 13일에요. 도쿄에서 한민통을 결성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났죠. 8월 8일 도쿄의 대단히 유명한 호텔인데요. 그랜드 팔레스라는 데서 납치당했습니다.
즉각 일본의 그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호텔 방에서 주일 한국 대사관의 김동훈이라는 소기관의 지문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정부가 개입하여서 김대중 대통령을 납치한 사건이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호텔이 그랜드 팰리스 호텔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유명한 호텔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지난해에 폐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손님들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호텔 그랜드 팰리스는 사라졌습니다. 일본에서 지난해에요. 그래서 이 호텔이 사라지기 직전에 일본에 어떤 기자님이 김대중 납치가 일어났던 그러한 방이라든가 복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 들어가서 사진 찍고 취재를 했어요. 자, 이 방이 8월 8일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때 양일동이라는 정치인이 회의를 했던 룸입니다. 방입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도 룸 서비스를 이용하여서 주문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이 호텔에 숙박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양동일이라는 야당 정치인을 만나러 다른 호텔에서 여기 이동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점심 식사 후 이제 회의도 끝났기 때문에 복도로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KCIA 5명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납치당합니다. 바로 옆 방으로 끌려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마취약 같은 것을 흡입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절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였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이 복도에서 붙잡혔습니다. 아마도 한국 분들 중에서 이러한 사진을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처음일 거예요. 네. 그 이후 지하 주차장에 옮겨져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은 고베 쪽으로 일본의 간소 지방이라고 해서 오사카, 고베 그쪽인데요. 도쿄에서 쭉 4시간, 5시간 가는 그런 곳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자, 당시요, 김대중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것은 한국 정부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의 KCIA가 거기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 조사 기관에 위례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움직이니까 일본의 담정사라고 있어요. 담정 거기에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도쿄 어디에 또 김대중 대통령이 있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돈손을 잡기 어려웠기 때문에 납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담정사에 위례했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것을 보도한 뉴스, 전용 뉴스인데요. 그건 조금 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것은 보도가 됐습니다. 네, 지난 1973년 일본 도쿄에서 발생한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에 일본의 자위대 대원 출신들이 관여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김 전 대통령의 이거 안 나오네. 거주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자 도쿄에 근거를 둔 자민련 출신이 만든 조사 회사인 밀리언 어쩔 수가 없어. 도움을 청했다는 예, 예. 내용입니다. 당시 이 회사에 근무했던 스고야마 씨는 최근 상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그냥 소리만 들으시죠. 당시 스고야마 씨를 만났던 한국 공무원은 김 전 대통령의 주소 확인, 활동 자금원 조사, 일본 내에서의 지원 조직 동향 파악 등 요청했다고 상케이는 보도했습니다. 네네. 여기에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컴퓨터에는 나오는데 여기에는 좀 연결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래도 대충 그 이해가 됐죠. 네, 그 한국 정부에서 일본의 전문적인 회사에 의뢰를 하여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납치 사건뿐만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도쿄 일본에서의 동향을 쭉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일본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적인 회사라고 해도요,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은 원래 촌이었습니다. 요시다 시게루라는 일본이 배정한 이후에 첫 번째 수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일본 정부계의 회사에 위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회사도 자위대, 일본의 군대죠. 자위대 출신 사람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차로 관소 지방으로 이동했고요. 그 다음 코베라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곤작선으로 이제 일본을 출국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도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다 들었죠.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팔에 줄을 달아가지고 바다로 던지려고 했는데 일본 자위대기가 나타나서 초면탄을 투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바다로 던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회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 자위대 출신들이 만든 회사가 김대중 대통령의 동향을 조사를 하고 그것을 한국 정부에 넘겨줬는데 그 정보를 또 실제로 자위대에 넘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조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고무르 정치인 김대중 씨가 살해당하거나 일본 안에서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자위대 출신 회사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어느 정도 일본 정부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 봤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KT라고 하여서 한국하고 일본의 합작회사예요. 합작 영화입니다. 예, KT는 김대중이에요. KD로 해야 되는데, 네, 당시 주로 일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KT입니다. 이거는 김대중 납치 사건을 중심으로 한일 합작 영화였는데 먼저 일본에서 개봉되었고 한국에 또 왔어요. 네, 2006년 정도에 개봉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봤다고. 네, 이게 다 일본말이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자위대기가 나타나서 정면탄을 장면이고요.
KCI의 요원들이 이 자위대 얘기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일본에서도요, 그러니까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김대중 씨가 일본에서도 대단히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일본, 미국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일본 안에 야당 사람들이나 체류교포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따라갔습니다. 잘 따라간 거죠, 당시요. 이게 KT라는 영화의 포스터죠. 네, 여기에 일본어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독재자는 왜 KT 김대중을 두려워했는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본 말이지만.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다. 막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5일 후 김대중 씨는 서울 시내의 자택 앞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제 살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요. 이 김대중 납치 사건은 당시 KCIA 현재는 굉장히 성격이 달라져 가지고 정보부잖아요. KCIA는 지금은 국정원이라고 하여서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때는 곤작을 주로 했던 그러한 조직이지만 지금은 그런 면은 다 없어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되어서 KCIA에 개혁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냥 정보기관, 곤작을 하는 그런 성격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근내 정치에 KCIA는 많이 개입했지만 지금은 근내 정치에 국정원은 개입하지 못합니다. 주로 외부의 정보 수집, 해외에서의 정보 수집, 이게 현재 국정원의 임무가 되었어요. 근내적인 정치,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을 단합하거나 이런 거 절대 못하게 된 것이 현재의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은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는 KCIA의 이 흐락이라는 부장의 명령으로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에요. 자, 자위대는 이렇게 개입한 일에 대해서는 쭉 침묵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김대중 씨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역시 자위대 출신의 그 조사기관, 거기에서 정보가 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요. 아직은 그러나 그것은 추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일본 정부는 일본의 주권을 오히려 한국 정부가 침해한 것이다 라고 하여서 한국 정부에게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 수사 협력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것을 거부를 했죠. 물론 거부를 해야만 했죠. 자, 1973년 11월이었습니다. 김정필 당시 한국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 김대중 납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기 전에는 한일 관계가 꽤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한일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단시 그랬거든요. 현재 한일 관계는 오랫동안 좀 안 좋은 기간이잖아요. 그러나 단시는 하나의 사건으로 굉장히 악화된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 일본의 다나카 촌리하고 만났습니다. 오른쪽에 사람이 다나카 카쿠에이라는 일본 촌리고요. 네, 이 다나카 카쿠에이 촌리는 친중국 그리고 친한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나카 카쿠에이 때 일본은 중국하고 수교도 했어요. 한국하고도 관계가 아주 좋았던 거죠. 자, 이렇게 하여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정치적인 해결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정치적인 해결이라는 게 뭐죠? 뭐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런 것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여서 어떤 진상이 있었는가 그것을 밝혀야 하잖아요. 그거는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하지 말자 라고 하여서 한국하고 일본은 그래도 이것을 일단 잊어버리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자 이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보호를 할 것을 약속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주고받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조금 하지 않고 그냥 타협을 하는 그것을 정치적 해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한국에도 일본에도 결국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이 두 사람은 가졌던 거죠. 일본도 철저한 수사를 하면 일본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 납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판치했다라는 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좀 있었고요. 한국은 실제로 김대중 씨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게 더 나오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피해자만 이제 석연치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치적 합의라는 것을 단시 한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에 돌아온 김대중 씨는 2달간 자택에서 연금 상태가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자, 2006년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시절이죠. 한국 정부는 김대중 납치 사건은 KCIA에 의한 조직적 범행이었다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그래도 소리만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 소리 좀 들어보시죠. 지난 1973년 일본에서 발생한 김대중 납치 사건에 한국 정부가 직접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 양희숙 특파원입니다. 지난 1973년 도쿄에서 발생한 김대중 납치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조직적 범행이었다. 국가정보원사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이우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지시하는 등 한국 정부가 개입한 사건으로 확인됐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최대 초점인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결론 지어져
개입했을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아사히는 조만간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식적인 조사가 한국에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요. 그렇게 하여서 결국은 KCIA 특히 이 프락 부장의 면용에 의한 범행이었다. 조직적 범행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좀 의회적인 표현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개입을 시사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김대중 씨가 죽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은 역사학에서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상당히 한국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첫 번째 일본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관계를 맺은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시죠.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때도 김대중 씨하고 일본은 관련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부분이죠. 79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었습니다. 박정희 암살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김재규라는 KCIA 부장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죠? 그렇죠? 영화에서도 이런 부분은 많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10월 26일은 또 역사적으로는 거기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죠. 안중근하고 관련되는 날입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날이 또 10월 26일 그런 식으로 기억되고 있죠. 자, 이곳으로 삼김시대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라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라지면 그 다음 정치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3명의 김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삼김시대가 열렸다. 이런 식으로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 저도 이때 일본에 있었지만 이러한 보도가 일본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삼김시대라고 하여서요. 자,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까지만 해도요. 정치적 활동을 자유롭게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1980년 5월 18일 바로 5.18이죠. 그때 다시 체포당했습니다. 이거는 전두환 세력에 의해서 체포당한 것입니다. 이 김대중 체포 이 사건이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씨를 믿고 따라가는 특히 광주 사람들이 그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했죠. 이게 5.18입니다. 5.18의 중심에는 김대중 대통령 체포라는,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김대중 씨 체포라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 김대중 씨는 군법회의에서
주모자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모자라는 것은 이 관주 민주화 운동의 주모자, 그리고 그 해외에서 그 한민동을 중심으로 반체제 운동을 했던 반체제의 수괴, 이런 것이 사형 판결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다 붙여서 그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거의 거짓말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김대중 씨는 보통 사람인데 군법회의에서, 이것은 군대 안에서 하는 그러한 재판이잖아요. 거기에 배부되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일본이 그 김대중 씨를 구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스즈키 젠코라는 당시 일본 총리가 1980년 11월 5.18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났지만 이 당시 주일 대사 제견록이라는 주일 대사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일호를 생각할 때 김대중 씨의 신병에 중대한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김대중 씨의 신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입니다. 자, 그 뜻을 정두환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당시 일본 총리가 한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가 있는 말이었던 거죠. 일본도 김대중 씨가 사형이 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미국의 영향도 아주 컸다고 할 수가 있어요. 미국으로 많이 건너가고 일본도 가고, 김대중 씨는 일본이나 미국에 기반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쪽의 기반은 미국 민주당이죠. 클린턴 대통령 부부는 김대중 씨를 정말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민주화를 목숨을 걸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목숨을 던져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 우리는, 그러니까 부부가요, 클린턴 부부가 당신을 정말 존경한다. 이러한 말을 몇 번이나 클린턴은 부부가 당시 김대중 씨에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조선일보가 1980년 11월 25일입니다. 스즈키 일본 총리의 그 발언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다 라고 그 신문 지상을 통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완벽하게 전두환 정권을 지지하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김대중 씨에 대한 사형 판결을 지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볼 때 조선일보는 역사적으로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에서 김대중 구출 운동이 제일교포를 중심으로 많이 당시 일어났습니다.
자, 김대중 선생님을 일본으로 다시 데려오자.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제1교포 그 청년동맹 이런 데서 많은 활동을 당시 했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야단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했어요. 일본 안에서 김대중 씨는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김대중 씨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죽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었고요. 민주화라는 데에 목숨을 건 그러한 김대중 씨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이 그 한국 정부에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죠. 편지를 보내고 서면도 보내고 김대중 구출 운동을 일본도 미국도 당시 열심히 전개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민주화를 단합하기 위한 사형 판결이다 라는 국제적 비난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런 데에서 무사히 탈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김대중 납치 사건 때 살아남았다,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기적 같은 그 사건의 연속으로 김대중 씨는 대통령까지 올라가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볼 수는 없고요. 평소 김대중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었던 그 결과가 그대로 기적처럼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한 국제적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못 이겨서 한국 정부는 82년 1월 23일 사형 판결을 무기징역으로 강형했고요. 또 같은 해 12월에는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 집행 정지를 이제 결정했습니다. 미국으로 일단 건너가면 국내 정치적으로는 조금 그 김대중 씨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또 일본이면 너무 가까우니까 오히려 좀 미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에 가서 김대중 씨는 더 컸어요. 네. 미국 민주당의 영향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요, 청와대에 이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요새 계속 여러분들이 TV에서 보고 있어요. 이 사람 바이든입니다. 네. 당시 바이든 상원의원이었어요. 자, 미국에서 클린턴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현 대통령도 김대중 씨를 미국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넥타이를 교환한 적도 있고요. 김대중 씨의 그때 넥타이에는 약간 그 뭔가 식사한 이후에 얼룩이 좀 있었대요. 그래도 바이든은 그 넥타이를 계속 간직했고 그 얼룩도 간직했대요. 그런 식으로 서로 사이가 아주 좋은
그 두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김대중 씨는 바이든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되었죠. 1997년 12월이었죠. 김대중 씨는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단일 개표 속보가 있었고요. 처음은 이 회장 후보가 우세였습니다. 이때 제가 쭉 봤거든요. 저도 한국에 온 지 그때가 10년 정도가 됐으니까요. 대통령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어요. 근데 처음은 이 회장 씨가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추월했어요. 그때 아주 감격적이었거든요. 감동적이었어요. 요새 김동연 씨하고 김동연 씨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마지막에 그거는 아침에 5시쯤이거든요. 역전했잖아요. 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그렇게 늦지는 않았어요. 아마 11시쯤이 아니었을까 밤에 그때 역전합니다. 그 이후 한 번도 또 다시 역전은 없었고 이겼습니다. 그런 거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자, 이제 김대중, 김정필 씨하고 연립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옛 조카의 협력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김대중 대통령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것이냐? 촉을 계속 촉으로 두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훌륭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핵심 부분은 여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촉을 사랑하는 이 정신을 그대로 실정합니다. 이거는 말로 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실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운 산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산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촉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세계의 대립이라는 것은 계속 이게 되풀이되는 거죠. 그러나 이 거리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신념으로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여서 먼저 김정필 씨라든가 그런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들이니까 완전한 촉이었죠. 자신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한 그러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을 마지막에 용서하는 그거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대단히 어렵죠.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은 실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요. 세계의 한국 사람 이상으로 세계 굉장히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역시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도쿄에서 납치당하고 살해당하기 직전에 구출되고 또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도 일본이나 미국에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또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또 촉을
그러한 촌시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 촌시는 김대중 대통령 자체가 천주교 신자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 속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조국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내용. 저는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는 인류를 움직이게 하는 최대 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한 전두환 씨도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라는 말을 남겼잖아요. 관주 사태, 관주 5.18에 대해서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김대중 대통령으로 인해서 IT 산업이 육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기반을 김대중 정부가 만들었고요. 전자정부를 주도했습니다. 지금 어디 가도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증명서는 여러 곳에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신이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라든가 그런 거 다 어디에서나 다 할 수가 있죠. 이러면 그거 못 하거든요. 네. 자기가 살고 있는데 가야 돼. 얼마나 불편한데요. 이거는 전자정부를 김대중 대통령이 주도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배우러 와요. 요새 2년간은 팬데믹 때문에 못했지만요. 그리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니까 일본 문화 당연히 접할 수가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요, 일본 문화 접하는 것은 야매에서만 가능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의 애니메이션 같은 것은 비밀 장소에 가서 빌렸어요. 예, 그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그때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일본 문화를 개방하면 안 좋은 문화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이 나빠진다. 외색 문화로 오히려 한국 문화가 죽어버린다. 이러한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반대였습니다. 지금 일본 문화에 많이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한류가 일본에 상륙합니다. 한류가 K-팝이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IMF를 조기 졸업했고요.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개성공단 가동했고요. 금강산 관광 등을 또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일본하고의 관계. 이것이 98년 10월 한일 파트너십 선언으로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당시 일본의 스상 오부치 총리입니다. 이 사람도 상당히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극우 인사가 아닙니다. 일본 자민당에는 극우 아베 신도처럼 극우 혹은 극우가 아닌, 현재 키시다는 극우가 아니라 리베랄파, 좀 비둘기파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비둘기파입니다. 그리고 아까 스즈키 젠코라든가 그리고 다나카 카쿠에 다 비둘기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좋은 것입니다. 지금 아베 같은 사람이 집권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했을 거예요. 예. 일본 안에서도 같은 자민당 안에 극우하고 비둘기 좀 나누어져 있어요. 네. 같은 자민당이에요. 예. 이때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일제강점기에 대한 사과문을 공식 문서화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말로는 한국에 대해서 사과를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문서로 일본은 가해자였고 한국이 피해자였다라는 것을 이때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역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한일 관계에서 가장 좋았던 시기다, 이러한 이야기가 요새도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은 역사 왜곡을 이제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때.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민당 안에서도 극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역사 왜곡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는데, 극우는 이런 것을 표면적으로 하고 있는 티에서 역사 왜곡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요. 이러한 이준성이라는 부분, 특히 집권 자민당의 이준성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대중 병파로가 지정됐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는 정치 전단들이 많이 있는 데잖아요. 국회도 있고요.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단사하고 더불어민주당 단사가 있는 골목 같은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특혜탕이 김대중 정신으로 평화롭게 화해해야 한다라는 그 목적으로 지난 5월에 세워졌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에 이게 세워졌고요. 제가 이 김대중 평화 스쿨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또 임원증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김대중 평화로가 명예코리로 지정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5월에요. 그때 여기서 아까 거리 가까운 데 있는 카페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촌신이 이제 세계화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아공의 만델라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죠. 만델라도 촉을 연소하면서 이제 성공한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 정치가 너무나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중 촌신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모범적인 촌신으로 이제 계속 학습해야 되고, 정치인이면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내용이고,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이라고 해도 김대중 촌신은 이게 촉을 사랑하고 화해를 만들어 나가는 아주 위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 촌신을 배워서 계속 실천한다면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인생에 많은 기적을 일어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촉을 사랑하는 촌신은 기독교에서 말했지만, 천주교에서 말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류 보편적인 촌신이다. 모든 종교 없는 사람도 다 만농하여서 이 촌신은 달아가야
어디에서 평화가 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 그것을 평생 동안 실종한 김대중 대통령, 그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그러한 사업은 계속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15년 정도 되었을 때 기발을 했는데요. 네, 그 계기는 여러 가지가 좀 있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컸던 것은 제가 여기서 일제강점기 연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한국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그게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장소니까, 그리고 서울대학교도 일제 때부터 있었죠. 거기에 일제강점기의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좀 한국에 남으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몇 번이나 와야 돼, 이쪽으로. 네, 일본에서 볼 수 없는 자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남을까 생각했는데, 또 한국도 아주 좋아하게 됐고, 우리 와이프도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남아도 괜찮은 곳이 아니냐 생각을 했어요. 특히 2002년에 월드컵이 있어가지고 한국이 4강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때 일본인들이 또 16강에서 일본은 돌아줬거든요. 그래도 한일 공동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이후 일본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국을 열심히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일 간에 많은 차이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으로 귀화해도 한일 간의 문제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귀화를 결정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한일 간에서.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때 제가 귀화를 했을 때 일본 국적이 좋은데 왜 귀화를 했냐라고, 그때요 2003년에 그 시절에는 한국 분들이 반대했어요. 오히려 한국 분들이. 네, 요새는 반대가 됐어요. 한국 분들이 성경 지명이 있었다고. 일본이 그 이후에 지진도 일어나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하강으로 가고 또 한국을 경제 보복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훨씬 좁다라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일본 사람들도요 지금 한국에 오고 싶어서 지금 줄을 서고 있어요. 비자를 지금 200명밖에 하려 안 줘요. 6월 10일부터 이게 비자를 다시 주는 것을 재개했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나 하루에 한국 비자는 200명밖에 안 줘요. 그런데 지금 며칠이나 판을 세워서 줄을 서 있는 일본인도 꽤 많아요. 일본에서. 그만큼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이 많습니다. 네. 일본을 일본 여행하고 싶다는 한국 분들도 있는데, 물어보면요, 싸고 또 가름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많은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정말 좋아해요. 예,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일본인들이 그래요. 바뀌었어요. 역사는 바뀌었어요. 자위대 출신들이 만든 담정회사가 김대중 씨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잖아요. 그 정보를 한국 정부, KCIA에 넘긴 거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일본 정부에게도 남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담정사 사람들이 이게 김대중 씨가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자위대 출신 사람들이니까 자위대에 금방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 정보를.
그래서 그런 것으로 장대기가 김대중 대통령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것도 추측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일단 보면 그게 가장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바꾸려고 했어요. 호유지로. 호사카 유지니까 호유지로 바꾸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호사카 유지로 일단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기화를 했을 때 바꾸려고 했는데 그런 의견이 많아서 제가 은퇴한 다음에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독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일본 이름을 갖고 독도는 한국 영토다 라고 하면 또 교과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네. 한국에 와서 전공한 것은 정치외교입니다. 정치외교학과. 그래서 박사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를 전공하여서 그게 현재 제 전공이 됐어요. 크게는 비교정치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저는 공학부였거든요. 공학계통을 공부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원래는 역사를 좋아했는데 대학교 갈 때 제가 수학도 잘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공학계통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원래는 역사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쭉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또 회사 갖고 있기로 했고요. 그거는 렌즈 회사였으니까 저에게 공학계통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원하기로 했어요. 네, 그런 거 좀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는 그렇게 갔지만 그래도 대학에서는 나름대로 정치, 경제 그런 것을 오히려 더 많이 도서관에 가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곳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 오면서요. 네. 괜찮습니까? 네. 독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한국에 와서 어떤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는 독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본 문화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어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것입니까? 한국 것입니까? 그 한국 학생의 질문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그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아직 생각하거나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잘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잘 모른다고 독도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하여서 대답하겠다라고 그 학생하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 이후에 우리 와이프하고도 민원해서 와이프가 그러면 독도 연구를 열심히 하면 어떻겠냐고 했기 때문에 그 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독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학생의 질문 그리고 와이프가 하라 했으니까 와이프는 저에게 상당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독도연구소에서는 독도에 관한 연구인데 그거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주장 있죠.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거 그것을 반박하고 활용하는 그 자료를 모으고 일본이 직소리 못하게 하는 그런 연구가 중심적인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도 호사카 UGTV라고 제가 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 독도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인 행세를 하는 일본인들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엄청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반응해 버렸어요. 저를 이기면 독도가 일본인 것 같아. 저를 이길 수가 없어. 저. 그리고 또 독도 종합연구소는 독도뿐만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 연구도 쭉 했고요. 기타 한일 간의 강제징용 문제도 했고, 일본에 남아 있는 한국의 문화재 연구도 했고요. 한일 간의 이슈가 되어 있는 연구는 독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독도 종합연구소라고 하지만 좀 독도 이외의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